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3번 프린트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세기 탕평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흐름을 잊으면 안 돼요. 조선은 우선 뭐를 기준으로? 양란을 기준으로 일본과 싸운 외란, 여진족과 싸운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외란과 호란을 양란이라 그러죠. 그죠? 외란과 호란, 양란. 이 양란을 기준으로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로 구분합니다. 기준은 뭐의 변화? 제도의 변화.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 세금, 군사, 경제, 세금, 모든 제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양란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0년 단위로 뭐가 변한다? 정치 운영의 형태가 변한다. 15세기는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과 급진파 사대부, 그들의 후예들인 관악파와 훈구에 의해서 조선의 체제가 정비되던 시기였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왜 이때가 통치체제의 정비 마지막이죠?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완성됐잖아. 그래서 성종을 기점으로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은 특히 더 여러분이 유념해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정도전의 태조, 왕권 중심의 정치, 태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 세종, 다시 왕권 중심의 정치, 세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세기 와서는 사화발 생겼죠. 세조 때 성장한 훈구와 성종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사림들 간의 권력쟁 탈전, 무호갑자 김효울사 네 번의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무호사화, 그리고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돼서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책, 혈량과 소격서 폐지, 향약, 위윤삭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조광조 개혁정책에 대해 반발해서 일어난 김효사화, 그리고 명종 때 외척들 간의 다툼, 대윤과 소윤, 윤임과 윤원영, 대윤과 소윤의 갈등으로 일어난 을사사화,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네 번의 사화 끝에 권력을 잡은 게 누구예요? 사림. 그 사림들이 여러분 17세기에 뭐합니까? 정치적 학문적 이념에 따라서 붕당을 나누어 정치를 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붕당 정치기입니다. 특히 현종 때 예속 논쟁, 숙종 때 환국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조, 효종, 현종 때는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지만 예송, 이때까지 공존 원칙이 지켜진 거야. 숙종, 환국을 기점으로 이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일당전제화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볼 게 바로 18세기. 이렇게 무너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왕들이 나섭니다. 탕평 정치. 경종은 좀 애매하게 그냥 껴있는 거고요. 영조, 정조가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경종. 이 사람들 빼놓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숙종의 여자들 공부했는데, 숙종의 이제 첫 번째 부인,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 출신의 여자였죠. 아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숙종은 장희빈과 남인 출신의 여자 장희빈 사이에서 경종을 낳았죠. 그죠? 그리고 숙빈채 씨 사이에서, 서인 여자인 숙빈채 씨 사이에서 아들 영조를 낳았어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숙종의 여자관계에서 42번 프린트에, 장희빈과 남인 여자 장희빈 사이에서 난 경종, 서인 여자 숙빈채 씨에서 난 영조,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숙종 다음에 왕이 된 건 누구냐?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종을 애초에 왕이 될 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가 남인 출신의 여자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은 원래 남인이었는데, 알다시피 갑술한국 이후로 남인들은 완전히 권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남인 출신의 경종은 되게 위태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경종을 지지해준 게 누구냐? 우리 경신한국 이후, 경신한국 당시 성인이 둘로 나눠졌죠. 노론과 소론으로. 그 중에서 노론은 남인과의 공존을 거부했던 강경파였고, 소론은 남인과 공존을 하자는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이 장희빈의 죽어버린 남인 집안의 장희빈의 아들, 이 경종을 지지해준 것도 소론입니다. 그래서 소론이 경종을 지지를 해줬어요.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미 붕당정치 맛이 갔어요. 붕당정치는 맛이 갑니다. 공존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급해서 실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붕당정치가 변질되는 과정.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원래 붕당정치는 어땠어요? 그죠?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만 해도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했죠. 상대방과 우리 당의 학문적, 정치적 생각의 차이를 인정했어. 상대당과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었던 공존의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인조부터 현종까지요. 예속론직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러다가 숙종 때 숙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편당적인 조치인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바뀌는 환국. 이 환국을 거치면서 분당 정치가 마식하죠. 그러면서 공존의 원칙이 깨지고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자기 당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당 전제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환국 이후에 조선 정치가 변질된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탕평책입니다. 탕탕평평.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정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평한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 중요한 건 누가? 왕이. 너희 살인들이 분당들끼리 공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당 전제와의 분당 정치의 변질이 일어났으니 내가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는 균형을 나 왕이 맞추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공부할 탕평책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러분 경종은요 뭐 한 게 없어요. 이게 몸도 약했고 불임이었고 아들도 없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죽는 걸 보고서 스트레스가 워낙 많았어. 그래서 경종은 본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배다른 동생인 영조를, 그러니까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나온 영조를 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약했던 경종이 갑자기 죽어요. 원래 몸이 약하기도 했는데 왜 죽었냐? 이게 되게 미스테리인데 역사서에 따르면은 경종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게 영조, 배다른 동생인 세자, 동생이자 세자인 영조가 바친 음식이야. 이때 영조가 게장이랑 곶감을 바쳤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 한의학적으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따로따로 먹었을 때 몸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상극의 음식이다라는 그런 뭐 설이 있는데 어쨌건 영조가 준 음식을 먹고 경종이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조가 경종을 독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배다른 동생임에도 세자로까지 임명해뒀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동생이 형을 죽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서 경종이 죽고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영조 집권 초반에 이러한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하는 이런 이유로 일어나게 된 게 이인좌이난이라는 거예요. 되게 큰 사건입니다. 이인좌이난. 이건 누가 일으켰냐?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과 아직까지 남아있던 남인 찌끄러기들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영조는 큰 충격을 받고 영조의 정치적 기반은 더더욱 약해져요. 자, 지금 영조를 밀어주는 게 누구죠? 아버지 숙종, 엄마는 서인 집안의 숙빈채씨, 정치 기반은 강경파, 남인과의 공존을 거부했던 노론들. 이 노론들만 영조를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인자이난, 애초에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남인, 얘들이 지금 이인자이난으로 영조의 칼끝을 겨눈 거야. 네가 경종 죽였지? 이러고. 그리고 지금 영조의 기반은 이제 소론, 남인 빼고 노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나는 노론망의 왕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 조선 전체의 왕이 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살펴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영조랑 정조. 이제 이 두 명의 왕이 모두 탕평책을 하거든.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하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영조, 정조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영조, 정조 둘 다 탕평책을 하는데 다릅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뭐냐면 완론 탕평이라는 거예요. 무슨 탕평? 완론 탕평. 이건 뭐냐면 영조는 붕당이라면 학을 뗐어요. 그래서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노론이건 소론이건 남인이건 난 인정하지 않겠다. 어찌 감히 왕 앞에 붕당 따위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왕 앞에 그 어떠한 붕당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붕당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소속 붕당을 노론 출신이니 남인이니 소론이냐는 이런 본인의 출신 붕당을 부정하는 자만, 그러니까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서 붕당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출신 붕당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탕평파라 그래요.
영조의 뜻에 따라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탕평파라 그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조는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걸 완론탕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는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탕평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러한 뜻을 담은 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탕평비예요. 탕평비. 그래서 이거를 성균관 입구에다가 딱 설치를 해. 탕평비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이런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나랑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생긴 건데 뒤에 자료로 나옵니다. 탕평비 읽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지금 그냥 자 여기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알 것 같아. 이게 영조가 성균관 앞에 설치한 탕평비예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 짓지 않는 거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 못한 거는 소인의 생각이다 라는 게 탕평비입니다. 이걸 성균관에 세운 의미가 뭐야? 성균관이 뭐 하는데요? 국가의 고위 관리를 양성하는 엘리트 학교죠. 여기에 이런 글을 지은 이유는 그쵸, 너희 관직 생활하고 싶으면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나의 뜻에 동의해라. 요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탕평파를 육성을 합니다. 영조의 탕평책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가능하냐? 선생님 근데 이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붕당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하나요? 여러분, 영조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붕당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우리 붕당 정치에서 어떠한 붕당의 권력을 잡죠? 그쵸? 전체 양반들 다수의 공론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했잖아. 그러면 공론의 지지를 받아야겠죠? 중앙 양반들의 공론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그쵸? 중앙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언론기관인 3사예요. 이 3사를 누가 임명하죠? 이조전랑이 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도 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공론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학교인 서원에서 형성되고요. 이 서원에서 지방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예요? 산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영조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완론탕평을 위해서 붕당을 시스템적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선 붕당의 근거지이자 지방 양반들의 향촌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서원을 정리해요. 그리고 이 서원에서 지방 양반들의 공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림들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산림들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중앙 양반들의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3사를 임명하는 이조전랑의 힘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약화시켜버려요. 이조전랑이 왜 무서워? 3사를 임명할 수 있고 후임을 추천할 수 있죠.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붕당을 시스템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동안 굉장히 정치가 안정됐어요. 붕당 정치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기를 따르는 이 탕평파들과 함께 적극적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균역법. 균등하게 하겠다. 무엇을? 역을 균등하게 하겠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군역과 요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요역은 그냥 국가에 필요한 노가다를 띄는 거고요. 성벽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군역은 군대를 가는 건데 원래 조선은 양인 개병제.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농병일치였죠. 농병일치.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갈라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점점점 군대를 안 갈라 그러고 대립제. 다른 사람을 대신 대타로 세우거나 돈을 내고서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너가 나 대신 군대 좀 가줘. 혹은 대립제, 방군수포제. 아니면 아예 지방관들에게 포라고 하는 옷감, 돈으로 쓰이는 옷감을 바치고 군대를 안 가는 거야. 이런 경향이 너무 심해지니까 임진왜란 군대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절단할 뻔했거든. 그래서 아예 이제 외란 이후에는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외란 이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그 전에 이미 바꿔요. 그 전부터 그냥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정식으로 아예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군적수포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 안 갈 거면 군포를 내라. 이게 군포라고 해서 옷감인데 이게 돈으로 쓰일 만한 가치가 있는 옷감이야. 이걸 내라.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국가 입장에서 오기 싫다는 놈들 억지로 끌고 올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전문적 직업 군인을 기르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임진왜란때 큰 코 다치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 양란 이후에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군형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아무튼 얘들아, 그래서 이 기본 시스템이 그대로 가. 그러니까 군대 안 와도 된다. 이제부터 나라는 직업군인이 지킬 거고 너희들은 군대 안 오는 대신에 포를 내라라는 건데, 그 군포가 1년에 두세 필이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군포 한 필의 가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한 3,400만 원 해, 얘들아.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이게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한 필로 확 줄여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세금은 줄인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주는 건데 군포 2필, 3필에서 한 필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 나머지 어떻게 보충하나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도사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영조가 균역법을 통해서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경제고요. 지금 정치 받고요. 여러분들 카테고리로 보는 거야. 영조의 탕평책 받고, 영조의 정치 받고, 경제 받고. 사회적으로는 사형수에 대해서 3번을 심사해라. 사람을 죽이는 건 신중해라. 삼심제를 시행하고요. 가혹한 형벌. 사람들 고문하는 거 있죠? 막 무릎을 으깨버리는 압수령이라든가 이런 가혹한 형벌 고문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해요. 신문고는 여러분 태종 때 설치가 되었었는데 요식행이었다가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 그걸 이제 영조가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 조선에 제도가 정비됐던 게 성종 때였죠. 경국대전 15세기란 말이야. 자, 지금 몇 세기예요? 18세기예요. 벌써 지금 거의 2,300년 지났어. 근데 여전히 법전은 경국대전 하나야.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겠니? 그래서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다. 경국대전 이후에 사회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속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변화를 속대전으로 정리했고, 그거 말고도 한국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동국문헌비고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제도랑 문물의 분류, 그런 것들을 확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속대전과 동국문헌비고 등을 통해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겁니다. 변화된 문물을 정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문물을 정비하게 됩니다. 다만 영조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영조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어요. 그 아이가 사도세자입니다. 42살에 얻은 아들이야. 이게 당시 조선에서는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영조는 이미 완전 노인이었어. 그래서 그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1년도 되기 전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를 가혹하게 쪼아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영조가 말한 아들은 완벽한 모범생 있죠. 세종대왕 같은 아들을 원했는데 사도세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체능 계열이야. 막 그림 그리고 시 지는 거 좋아하고 무예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영조가 15살 때 사도세자를 대리청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거야. 왕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못 믿어오니까 사도세자가 뭐만 딱 결정 내리면, 야 새끼야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사도세자가 그럼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야 그딴 거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의대증이라 그래가지고 옷을 입는 걸 거부했어요. 왜? 옷을 입고 의관을 정지하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래서 막 사도세자가 정신병 걸려서 막 나인들도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 이때. 근데 문제는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바랬던 그 모든 모습이 손자인 정조에게 보이는 거야. 정조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좋아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사도세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영조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정신병자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해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말고도 이게 가족적인 이유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조가 보세요. 비록 영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완론탕평을 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탕평파 모여봐 하고 탕평파의 뚜껑을 까보니까 이 탕평파가 결국 다 누구냐? 다 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론이 껍데기만 탕평파를 뒤집어 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노론에 의한 정치였어요. 사도회자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사도회자는 노론을 멀리하고 본인이 대리청정을 할 때부터 소외돼 있던 남인 소론이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론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노론이 끊임없이 영조랑 사도회자 사이를 이간질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가지고 이런 불행이 나온 거야. 어쨌건 한나라의 세자가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한여름에 시비를 가둬서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조정이 당파랑 무관하게 둘로 나뉩니다. 시파와 벽파로. 시파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의 세자를 이런 식으로 죽이다니요.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세력. 그리고 벽파. 죽을만 했다. 이딴 정신병자를 어떻게 남겨두냐? 영조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사도세자를 비판한 세력. 그래서 이거는 당파랑 무관하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쉬운 거는 그런 거죠. 시파 진짜 너무하네. 이런 거고요. 벽파는 벽을 보듯이 냉정하게.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벽을 보듯이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정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알아. 할아버지가 왜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지, 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였는지. 본인 때문이죠. 본인이라고 하는 완벽한 대안이 있으니까 본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조가 더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했어요.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공씨 사이에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노론들 입장에서는 노론들 벽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노론들 그리고 벽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정조가 왕이 됐다가 연산군처럼 내 아버지의 죽음이랑 관련된 사람들 다 나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 그래서 정조는 굉장히 권력 기반이 불안했어요. 몇 안 되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들만이 정조의 외로운 정치 기반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조는 왕이 됐습니다. 자, 정조도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어떤 탕평책을 시행했을까요? 할아버지랑은 달라요. 할아버지의 탕평책은 실패했다. 왜? 이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말에 따르는 사람만 모여. 이러니까 결국에 할아버지를 따르는 노른들만 모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다. 내 아버지도 그러한 정치의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탕평책을 하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탕평, 준론 탕평을 하겠다. 이 준론 탕평을 달라요. 일단 붕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다. 붕당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남인이건 노론이건 소론이건 붕당 가리지 않겠다. 다 모여봐라. 일단 다 모여. 그리고 너희들의 뜻을 마음껏 펼쳐라. 나는 너희들이 남인이건 노론이건 소론이건 신경 쓰지 않겠다. 남인이건 노론이건 소론이건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만 내가 가려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너희들 다양한 붕당들의 옳고 그름과 시비를 분별하여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등용하겠다. 그게 준론탕평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왕이 그런 다양한 붕당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그만한 권위가 있는가? 정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왕입니다. 우선 권위, 그만한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조는 힘, 군대를 키웁니다. 그게 바로 장용영이라는 거예요. 장용영. 아까 제가 조선에 오군영이라고 하는 직업군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거랑 별도예요. 그거랑 별개로 만든 친위부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군영 자체가 이 노론 벽파들 손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영조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전국에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만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만듭니다. 규모도 군사로 또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장용영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 썼는데 무사 백동수라고. 조선 최고의 무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장용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아무튼 장용영이라고 하는 무력 기반을 만들고요. 이 기반을 토대로 이제 남인, 노론, 소론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는데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남인이
그 유명한 정약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분도 가리지 않아요. 서얼, 기억나죠? 서얼,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 서자와 얼자, 평민첩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와 천민첩에서 태어난 얼자, 이들을 서얼이라 부르죠. 이 서얼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오타네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렇게 서얼들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정조는 자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는 거를 설치해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랑 문제집마다 설치했다고 하기도 하고 강화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말이야. 시험에 규장각 설치를 하고 나오건 강하고 나오건 다 정조에게 해당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규장각이 실은 최초로 설치된 건 정조 이전이에요. 근데 이게 설치됐다가 사라지고 설치됐다가 사라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걸 이제 정조 때 제대로 정식으로 설치한 다음에 이 기능을 확 강화시킵니다. 정조의 이런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혁기구로 육성을 한 거야. 원래 규장각은 도서관이었어요. 단순히 왕실에서 보관하는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었거든. 그래서 너네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배웠잖아. 그거야. 규장각의 원래 기능은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인데 정조는 이걸 강화시켜서 여기서 기존의 집현전이랑 홍문관처럼 학문을 연구하고 왕에게 정책을 자문하고 왕에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왕의 비서기관에 심지어 과거 시험도 주관하게 하고 관리들의 재교육까지 담당하는 엄청난 기능을 다 여기서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검서관에서 죄송합니다. 이 규장각에서 이런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조의 핵심 브레인 기구인 규장각에 검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 있어요. 이 규장각 안에서 일하는 관직 이름이야. 책을 검사하는 관리라는 건데 지금 애초에 규장각 자체가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검서관의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검서관에 서얼들을 등용합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서얼들이에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우리가 이거를 서얼 허통이라 그래요. 서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등용되었다. 서얼 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 과거 시험을 본 다음에 등용된 관리들 중에서 뛰어난 관리들은 자기의 개혁 정책을 위해서 재교육을 시켜요. 그걸 우리가 초계문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계문신제. 37살 이하의 젊고 유능한 관리. 선생님 37살 이하인데 젊고 유능해요? 과거 시험 평균 급제 나이가 40에서 50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때 급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선발해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초계문신제고 이걸 재교육을 담당한 곳이 바로 여기 규장각이에요. 이때 대표적으로 이 초계문신제 때 재교육된 관리가 정약용입니다. 자, 그리고 정조는 지금 어쨌건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노론들, 얘네들 힘이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노론, 소론, 남인 가리지 않고 등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소외되어 있는 소론, 남인들 위주로 좀 힘을 실어준 건 맞아요. 노론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 노론에게 줄돼 있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다. 힘을 좀 분산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지금 너무 많은 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세종에 행정수도를 둔 것처럼 영조도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된 여러분이 이번에 통닭거리까지 갔다 왔던 수원 화성이에요. 이 수원 화성을 만들 때 활약했던 게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이 수원 화성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죠. 이 거중기랑 함께 또 정조 때의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게 배달이라는 거예요. 정조는 이 수원 화성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수원으로 올 때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 한강을 건널 때 배를 뒤집어서 다리를 만드는 배다리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은 정치, 군사, 상업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정조가 만든 철저한 계획 도시였어요. 여기서 또 이제 개혁 세력을 육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조는 중앙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령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해요. 자, 향약이 뭐였죠? 향촌사회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향촌사회의 약속, 향촌의 자치 규약이었죠. 그 전까지 이거를 누가 주도했죠? 누가 만들었죠? 네, 지방 향촌의 양반, 사림들이 만들었잖아. 그 사림들이 향약을 만들고 이걸 백성들에게 적용을 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정조는 그 향약을
그 전까지는 사림들이 만들고 사림들이 주관했는데 그 사림들이 주관하던 향약을 누구에게 넘긴 거야? 수령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가 향촌 질서가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네, 수령 중심의 향촌 질서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정조는 신의 통공이라는 것도 발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카테고리로 보는 거예요. 정조의 탕평, 줄론 탕평, 그리고 정조의 정치, 장용영, 규장각, 초계문신제, 화성, 서어로통, 고른인제 등용, 수령의 권한 강화 이런 것들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 신의 통공을 볼게요. 이건 뭐냐면 신해년 1791년이 신해년입니다. 1791년 신해년에 통공 모든 상업을 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해년에 모든 상업을 통하게 한다. 이게 신의 통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의 여러분, 원래 조선에 상업을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아무나 장사를 못해. 우리처럼 막 당근마켓에서 물건 올리고 이런 상업의 자유가 없어요. 국가에게 허락 맡은 사람들만 세금을 바치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게 허락을 받은 국가 공식 관의 허락을 받은 관어상인들을 우리가 시전상인이라 그래. 근데 조선이 이제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상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너도 나도 상업에 껴들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난전이라 그래요. 난전. 어지러운 이제 시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억울해요? 시전상인들이 억울하죠. 나는 국가에 정식으로 세금 바치고 장사하고 있는데 쟤들은 세금도 안 바치고 장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불법 노점상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국가에 항의를 해서 국가에 어떤 권한을 받느냐?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세금 바치는 시전상인들을 달래줘야 되니까 맞다. 우리한테 세금 바친 허락받은 시전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다. 시전상인들 이외에 허락받지 않고 장사하는 난전들, 이 난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난전권, 난전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겠다? 시전상인들에게 주겠다 라고 했었어. 그 시전상인들이 난전들을 막 후드러 패고 물건 뺏고 막 그럴 수 있었거든. 근데 정조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업을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든지 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서 시전상인들의 이 금난전권을 폐지한 겁니다. 그게 신의 통공이야. 다만 유기전은 제외. 시전상인들이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에 꼭 필요한 6개의 품목, 생선, 소금 이런 걸 유기전이라 그래요. 그런 것만 제외.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외하고 시전상인들의 특권인 금난전권은 없앤다. 이제 누구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서얼과 노비들에 대한 차별도 많아요. 그래서 서얼들 아까 봤죠 여기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을 특용했잖아.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식으로 서얼들의 관직도 진출 허용했고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그리고 노비들에 대한 차별도 많이 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속대전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담기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변화가 빨라진 거야. 그래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잇는 또 다른 법전을 만듭니다. 바로 대전 통편이에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서 만든 통일 법전, 대전 통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의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영조가 속대전 그리고 문부를 정비한 동국문헌비고, 정조는 대전 통편과 청나라 일본과의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법전 한번 정리해볼까? 경국대전 세조가 편찬을 시작해서 누가 완성했죠? 성종 때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영조 때 뭐로 발전된 거죠? 속대전. 그리고 이게 정조 때 대전 통편. 대전 통편. 영조. 글씨가 왜 이러죠? 민망하네요. 대전 통편.
그리고 얘들아, 여러분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고종 때 만든 법전, 대전, 회통, 고종 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법전이 정비되어가는 과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의의는 뭐냐면 분단 간의 대립이 완화됐어요. 실제로 왕권도 굉장히 강화됐고 민생도 안정되고 영조 정도 때 정말 많은 개혁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조랑 정조의 이런 업적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영조 정조 비교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한계는 뭐냐? 이건 분당 정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숙종 때 환국을 통해 초래된 일당 전제와 공존의 원칙 붕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분당들 간의 증오랑 대립은 남아있어. 이거를 뭐야?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영조랑 정조라고 하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들이 본인들의 능력과 카리스마로 이 분당들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왔죠? 왕에게 왔어요. 근데 봐봐. 정조랑 영조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왕이 어리거나 무능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정조가 1800년 딱 19세기 들어가는 해에 급사해버립니다. 그 다음 왕이 된 건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 12살인가 14살의 왕이 됩니다. 자,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그 왕이 죽어버렸네요. 그럼 그 권력이 누구한테 갈까? 왕의 외가 쪽 집안, 외척 가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세조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탕평책으로 인해서 세조정책이 나온 거야. 세조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시간에 분당정치의 문제점, 숙종 때 초래된 환국, 분당정치의 변질, 공존의 원칙 붕괴, 이거를 분당정치의 변질,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왔던 탕평정치, 영조랑 정조,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탕평정치의 한계로 인해 촉발된 19세기 세조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